안녕하세요. 보엉이쌤입니다. 자, 보엉이쌤과 함께하는 시나브로 국어 특강.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표현과 시상 전개 편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 시어를 했었잖아요. 시어에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는 시의 문맥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네,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어를 통해 구체적인 형상이나 관념이 떠오르는 것을 시어의 이미지라고 한다. 네, 그렇죠. 세 번째,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말의 가락 뭐라고 한다? 운율이죠. 말의 가락, 운율.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복습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죠. 표현과 시상 전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표현 방법. 우리가 선생님이랑 처음에 만났을 때 선생님이 국어장 뽑을 때 관련된 걸 물어봤었습니다. 표현 방법은 시적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법, 여러분들이 다 배웠습니다. 비유법. 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죠.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자, 대표적인 것이 직유법.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직유,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연결어를 사용해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비유하는 방법. 여러분들 비유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원관념, 보조관념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유법은 직접 빗대는 거예요. 은유법은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A는 B다는 형식으로 A는 B다는 형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는 나룻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인법. 네, 의인법. 선생님이 지난번에 화류법도 했었는데 일단 중학교 때는 의인법 배우고 화류법을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화류법도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이걸 어려운 용어로 인격화라고 합니다. 인격화. 사람처럼 나타내는 방법. 그럼 화류법은 뭐냐?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것,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물처럼. 그러면 의인법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이 없어. 사람처럼 하면 그게 의인법이야. 근데 화류법은 다르죠. 무생물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내면 화류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유법은 사물의 부분이나 속성만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네, 어떤 부분이나 속성으로 전체를 나타낼 때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에는 이제 제유법하고 환유법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대유법, 대신 표현하는 방법이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원관념이고 그것을 빗대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이 보조관념이다. 요거는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강조법이 있어요. 표현 방법에는 비유법 말고 강조법이 있죠.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강조법에서 제일 흔히 사용하는 방법, 네, 반복이죠. 반복하면 강조가 돼요. 시어나 식구 등을 되풀이해서 우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 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반복하면 네, 강조가 되죠. 그다음에 영탄법이 있습니다. 영탄법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감탄사, 감탄형 어미 이런 것들 사용해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감탄사, 감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누구야 뭐 이렇게 네, 영탄법. 점층법, 점층법과 점강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 점층법을 배웠어야 됩니다. 표현을 점점 강하게, 크게, 높게 해서 상황이나 감정 등을 점점 고조하는 방법이 점층법, 반대가 점강법입니다. 점층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법이 있어요. 변화를 주는 거죠. 자, 변화법은 새로운 느낌을 주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이나 형식의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변화법도 강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꾸법, 우리 가장 먼저 대꾸법, 말대꾸가 아니에요.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문장을 나란히 짝 맞추어서 제시하는 방법.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대꾸법은 대응되는 구절이 1대1로 짝을 이뤄서 나타나면 대꾸법입니다. 우리 가장 쉬운 것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게 오는, 말이에 해당되는 게 대응되는 게 말이, 곱다에 대응되는 게 곱다.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죠. 대응되는 구절이 1대1로 이렇게 나타날 때 대꾸법이라 합니다. 다음은 반어법. 자,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감정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방법, 반어법입니다. 역설법, 반어랑 역설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역설법은 겉으로는 모순적인 듯하나 그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순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 속에 진리, 맞네 이렇게 되면 역설법입니다. 우리 가장 흔한 역설은 모순형용인데요.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작은 거인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막 시끄러워야 되는데 소리 없다, 이런 것들 역설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서리법. 서리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는데 의문 형식으로 표현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나타내는 방법.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한 사람도 사랑 안다. 근데 이제 의문형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변화법의 마지막은 도치법입니다. 도치법은 정상적인 문장 성분의 배열 순서나 문장 자체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주어의 위치나 서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되죠.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아직 서해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서해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 다음에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도치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상전개 방법 가야 되겠습니다. 시상전개 방법. 자, 시상전개 방법은 시간의 흐름, 하루나 계절 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진행하는 방법,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는 순행적 구성이고요. 시간이 막 섞이게 되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공간이 장면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 눈을 보는 원경에서 근경,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 또는 상하 위에서 아래로
또는 좌에서 우로 이런 화자의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 시에서 여러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처음과 끝이 그죠? 유사하거나 같거나 이렇게 식구를 배열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이 수미상관입니다. 그러면 안정감을 주고 리듬감도 확보하고 운율감도 갖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경후정이 있어요. 선경후정. 선경후정은 먼저 경치, 풍경을 사물 또는 풍경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서 감정이나 정서를 표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이 선경후정입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상은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을 뜻하고요.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조직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면 감정이입 배웠어요? 화자의 감정을 어떤 대상에 이입시켜서 그 대상도 화자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자연물은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화자가 슬프니까 슬피 우는 저새 이렇게 하면 새는 그냥 소리를 내는 건데 그걸 슬프게 듣는 거죠. 이런 거는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과 함께 헷갈리고 어려운 것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 화자의 정서와 일치할 수도 있고 반대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고요. 화자의 정서와 반대될 수도 있고요.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매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내가 힘든데 푸른 소나무를 보면서 잘 견디고 있다, 버티고 있다 이러면 내 마음과 반대되는 대상으로 객관적 상관물로 설정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자연물이 아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이 있다. 감정이입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강 표현과 시상전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